사람은 변합니다. 단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일까요? 변하면 다음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윤여정 배우가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과의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했죠. 60이 돼도 인생은 몰라요. 나도 처음 살아보는 거니까.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온 나이가 되어 사람도 인생도 이젠 다 알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나이가 어색하고 아직도 사는 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 때 읽으면 좋을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시미 이치로가 쓴 다시 피어나려 흔들리는 당신에게란 책입니다. 심리학의 3대 거장하면 프로이트, 융, 그리고 알프레드 아들러를 꼽는데요. 저자는 이 아들러 철학의 전공자로 그의 핵심 철학인 인간은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잘 녹여낸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50대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이해해야 하고 관리자이지만 후배들의 눈치를 보느라 말 조심해야 하고 또 집에서도 나름 열심히 한다 생각하는데 식구들은 계속 뭔가를 요구해 옵니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불안하죠. 이 불안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앞의 미래에서조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었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통계일 뿐 내가 과연 몇 년이나 살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계획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 중학생의 인생 설계를 듣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진학할 고등학교와 대학교, 취직할 회사와 결혼 시기, 내 집 마련 시기까지 조목조목 기쁨에 차서 이야기하던 그 학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계획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마도 실패한 경험이 없어서일 겁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인생이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질병, 사고, 재해 등 인생의 진로를 가로막는 갖가지 일과 맞서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더 불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1장, 상상한 대로의 불행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2장, 내 마음을 바꾸면 주변 사람도 달라진다. 3장, 죽음 앞에 심각해지지 않을 것. 노후의 짐을 혼자 감당하지 않을 것. 4장, 함께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끝으로 5장, 내일 피어나는 꽃이 될지는 오늘 내가 결정하는 것. 이렇게 5장 안에 중년이 겪는 다양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단단한 마음가짐을 위한 철학적 조언들을 다정한 언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내일의 불행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어릴 적 감각으로
1년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나이를 먹은 지금 1년이란 무척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엊그제 새해를 맞았는데 금세 벚꽃이 피고 무더운 여름이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또 한 해가 저뭅니다. 1년을 길게 느끼는 감각과 짧게 느끼는 감각 중 어느 쪽이 현실이고 진짜일까요? 누군가는 어느 쪽도 진짜가 아니라고 여깁니다. 어떻게 느끼든 1년은 365일입니다. 시계로 가늠되는 시간이 객관적인 시간이며 길게 느끼든 짧게 느끼든 그것은 주관적 감각에 불과합니다. 우물물을 만지면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주관적 감각입니다. 진실은 우물물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하므로 차가워지지도 따뜻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이 길다고 믿어버리면 행복할까요? 자명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시간은 더디게 갑니다. 마치 시계가 멈춰버린 듯합니다. 즐거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짧게 느껴진다고 해서 불행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이 짧다면 그래서 더더욱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투병 중인 한 부인이 심리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남편의 병이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기뻐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라고요. 과연 재발할까? 재발한다면 언제가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오늘을 기뻐하면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상상하고 지금 아무리 불안에 시달려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상상하던 대로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겁내던 만큼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어떤 괴로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급습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해칩니다. 고통은 미리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고통스러운 어떤 일을 기다리느라 오늘을 사는 기쁨을 놓칠 이유는 없습니다. 걱정도 번민도 없이 하루하루를 느긋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어떤 점에 주의하면 될까요? 불안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란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와 단절하면 불안은 해소됩니다. 우리가 미래에 집착하는 이유는 연이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미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성공해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재의 행복한 일상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은 아닙니까? 욕망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닌 행복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뭔가를 이루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이대로 끝날까봐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일을
오늘의 연장으로 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 중에서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그런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이 흔들리는 감정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기. 대인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주변과 즐겁게 지내려 애쓰고 참아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큽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주변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겠죠. 결과적으로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 애를 쓰고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마찰을 피하려고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참아가며 타인에게 맞춰 살면 분명 남의 미움을 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느라 스스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생의 방향성을 내가 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욱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미움을 받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미움받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타인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주체성 없는 삶을 삽니다. 누구에게나 웃는 얼굴로 대하는 동시에 자기 주장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미움받기를 겁내지 않고 서슴없이 말하고 행동하면 타인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미움을 받거나 원망을 듣거나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역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치러야 하는 필수적인 대가입니다. 이제껏 타인에게 맞춰오기만 했다면 그저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미움받기를 겁내면 하고자 하는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멋대로 굴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껏 자기를 억압하고 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염려하는 상냥한 사람일 것입니다. 적어도 고의로 남에게 상처 주는 행동은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이 타인의 반응에 아랑곳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쉽게 실행에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해서 제멋대로 굴거나 오만 방자해질 수 있는 사람도 실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만 집중하느라 삶의 지침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을 살자. 즉사적으로 살기. 아들러는 운자흐리시라는 단어로 현실과의 접점을 잃은 생활 방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운자흐리시는 사실이나 현실을 의미하는 자허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로 사실이나 현실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 현실과의 접점을 잃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러는 이와는 반대로 현실적, 즉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과 접점을 잃은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을까요?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실제로 존재 자체보다 타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신경 쓰면 쉽게 현실과의 접점을 잃는다. 남의 시선에 완벽하게 무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는 높은 평가와 인정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나를 타자가 보는 나에 맞추는 것은 이상합니다. 타자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자신의 가치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남에게 미움받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논외이지만 다른 사람의 기분에 민감한 사람은 자기 견해를 주장해서 관계에 마찰이 빚어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딱히 없어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맡겨버리는 정도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부모가 반대한다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한다면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인다.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타자의 평가를 마음에 두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당위성이 강조된 이상을 주입받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부모의 인생을 산 것이며 현실과의 접점을 잃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타자가 부여한 이상에 나를 맞추려 하고 현실의 나를 감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늙은 나, 병든 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실에서 유리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인생을 살다. 어떤 일을 실현해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보는 시각도 현실과 접점이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무언가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재의 삶은 거짓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인생입니다. 내 어머니는 육아, 시어머니 돌보기에서 자유로워져서 마침내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하려는 시점에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육아나 간호를 하는 동안 자기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프라이비트는 빼앗다라는 의미의 프랑스어 프리바가 어원입니다.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따로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가 오치아이 게이코는 어머니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라는 책에서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호했던 동화 작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역 앞 찻집에서 커피를 마셨어.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딸은 집에 가는 대신 찻집에 머무릅니다. 그 마음 때문이었을까? 딸을 그렇게도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일까? 어머니는 다음날 아침 세상을 떠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온 일과 어머니가 죽은 것과는 물론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간호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혼자만의 지금을 즐기면 안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평일은 계속 어머니의 병상 곁에서 보냈습니다. 매일 18시간 병상을 지키는 것은 체력적으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일주일만 계속되어도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경우도 내가 한 생각과 어머니의 죽음과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 일로 나는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은 길었지만
혼자서 어머니를 간호한 것은 아닙니다. 내 문제는 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에 혼자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주말에 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때 눈앞에 없는 어머니를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아버지 간호를 할 때는 성심껏 아버지와 함께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나 아버지 곁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부모님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과의 접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지금을 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네가 3000년을 산다 한들 3만년을 산다 한들 기억해 두게나. 누구도 지금 사는 생 이외의 다른 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지금 잃어버린 생 이외에 다른 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더 긴 생, 더 짧은 생도 마찬가지라네.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따라서 상실도 동등하다. 그래서 상실이 순식간의 일인 것은 명백하다. 과거와 미래를 상실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들로부터 빼앗을 수 있을까? 과거와 미래는 가질 수 없습니다. 명의는 찰나의 지금만을 살아간다. 그 이외는 이미 살아버렸거나 불확실한 것이다. 과거는 이미 살았고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것입니다. 매일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들 그대로 실현되는 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우선 긴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행위를 생의 마지막 행위인 듯 행하라. 명상록의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백제에서 미슈킨 공작이 사형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앞으로 살아있을 시간이 5분밖에 없음을 알았을 때 이 5분이 끝이 없이 긴 시간이고 막대한 재산인 듯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렇게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친구들과의 이별의 2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2분,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 생의 흔적을 담고자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금색 지붕 꼭대기가 밝은 햇살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을 남자는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에 따르면 이윽고 죽음이 다가왔을 때 한순간도 쉬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에 몹시 괴로웠다고 합니다. 혹시 죽지 않는다면 어쩌지? 혹시 목숨을 건지면 어쩌지? 그것은 얼마나 무한한가? 게다가 그 무한의 시간이 모조리 내 것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나는 1분 1분을 100년인 양 소중하게 그 1분 1분을 정확히 계산해서 더는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어떤 것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는 사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무한의 시간을 받은 그는 그 후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실로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습니다. 충실한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낭비했다는 점에 리얼리티가 있었습니다. 지금을 산다는 것은 과거도 미래도 내려놓고 그때그때를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1분 1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긴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책에 푹 빠져 읽다가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버린 그런 감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세가와 가즈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오늘 착수한 일이라는 겁니다. 책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서문의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쓰고 봅니다. 일단 시작하면 미래로 발을 내디딘 셈이며 안심할 수 있고 즐거움도 배가 합니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착수한 일이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내일 할 수 있는 일도 오늘 착수한 일일 겁니다. 내일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내일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오늘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미리 착수하는 것이 인생을 미루지 않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해보겠다는 결심이 반드시 합리적인 건 아닙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문득 오늘 하자고 생각되면 일단 하고 봅니다. 그러면 하세가와 박사가 말했듯이 즐거움도 배가 할 겁니다. 지금을 사는 것은 찰나주의는 아닙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격이란 하루하루를 마치 최후의 날인 듯 살며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위선을 행하지 않는 것. 단지 오늘이라는 하루를 즐기며 산다면 좋아지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 일은 들이 되든 산이 되든 될 대로 되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아프레모아 르딜루즈, 즉 홍수 후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알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단 행동은 오늘 개선해야 합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 오늘 좋아지기보다 내일 좋아지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꼴을 당하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아우렐리우스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루하루 단지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 게다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좋아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니 오늘 좋아지도록 하라. 우리가 죽은 뒤에 살고 있을 사람들을 위해, 물론 지금을 사는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사람은 타자와 관계를 맺고 삽니다. 타자에게 받기만 할 뿐 아니라 타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공헌하는 것을 아들러는 인도하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인도하는 별은 북극성을 말합니다. 이 별만 시야에서 잃지 않으면 여행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타자 공원이라는 인도하는 별을 놓치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목표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인도하는 별은 저편이 아니라 바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이루어내지 않아도 지금을 살아있는 것 자체로 타자에게 공헌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은 걸까? 고대 그리스인에게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고 그 다음으로 행복한 일이 일찍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식의 사고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겁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기 위해 지금 바로 죽으면 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리스인의 사고방식이 황당무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는 것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괴로울 거였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다.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지금 당장 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스 7현인 중 한 사람인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이 리디아의 수도 사르디스를 방문하여 크로이소스 왕을 만났을 때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며 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소? 크로이소스는 자기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솔론은 다른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여기서 솔론이 거명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솔론은 요절한 두 청년의 이름을 댔습니다. 솔론은 왜 이 두 청년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두 청년은 어머니와 함께 헤라 여신의 제례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우마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소를 밭일에 써야 해서 두 아들이 대신 수레를 끌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에게 효자인 아들들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운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희생과 향연의 행사가 끝나고 신전에서 잠을 자던 두 형제는 그 상태로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신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젊어서 죽는다라는 메난드로스의 연극 속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젊어서 죽는 일은 신의 은총이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들의 죽음을 신의 은총으로 여겼다면 최상의 운을 받았다고 신에게 감사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에피노미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생물에게든 태어난다는 것은 애초에 고통이다. 고통은 새가 날아오르는 데 필요한 공기 저항과 같습니다. 저항이 없는 진공 속에서 새는 날지 못합니다. 바람의 저항을 받아야 비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강풍에 되밀려 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새는 멈추지 않습니다.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타자에 대한 공헌입니다. 책 말미에 선택할 수 없는 고통에 우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음 철학 10가지를 따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실까요? 1. 상상하는 대로의 두려운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는다. 겁내지 말자. 2.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어내면 오늘이 편안해진다. 오늘을 충실하게 즐기자. 3. 인생의 모든 순간은 언제나 첫 경험일 수밖에 없다. 실수한 나를 용서하자. 4. 과거에 대한 모든 죄책감은 오늘을 무기력하게 보내려는 핑계이다. 지나간 내 모습에도 만족하자. 5. 분노는 어떤 과제도 해결하지 못한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자. 6. 모두에게 웃어버리면 결국은 신뢰를 잃게 된다. 미움받을 용기를 갖자. 7. 자식은 자식, 나는 나. 자녀의 삶을 존경하자. 그들의 과제에 끼어들지 말자. 8. 상대가 나의 조언을 거절한다면 받아들이자. 준비는 되어 있으니 언제든 얘기해 라고 기다리자. 9. 힘이 들 땐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지 말자. 10. 상대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다고 믿자. 미안해 보다는 고맙다고 말하자. 이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마음에 새기면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